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직장인 여성이에요. 어릴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부잣집 딸로 태어났다면 인생이 어떻게 변했을까 하고 말이죠. 그건 아무래도 저희 집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집이 밥을 굶을 정도로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뭐 하나 넉넉했던 것도 없었거든요. 용돈은커녕 친구들은 다 다니는 피아노 학원도 저는 학원비가 없어서 꿈도 못 꾸고 살았고 방과 후 그 흔한 학습지 한번 해본 적이 없었어요. 엄마 아빠는 새벽부터 나가서 장사를 하셨는데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에는 엄마 혼자 억척을 떨며 살아야 했기에 학원은 고사하고 동생들 챙기느라 집안 살림도 제가 도맡아야 했었죠. 이런 저를 보고 같은 반 친구들은 신데렐라라고 불렀어요. 하루는 같은 반 친구 하나를 하굣길에 만났는데 옆에 있던 자기 엄마한테 저를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엄마, 제가 우리 반 신데렐라야. 맨날 구멍난 옷만 입고 학교 끝나면 집에 가서 동생들 밥 차려줘야 한대. 정말 신기하지? 그 말에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친구의 철없는 말보다 저를 더 가슴 아프게 했던 건 저를 바라보는 그 친구 엄마의 눈빛과 행동이었어요. 마치 세균덩이를 본 듯한 표정으로 저로부터 자기 딸을 보호하려는 듯 제 친구를 끌어당겨 제 근처에 못 가게 붙잡더라고요. 그리고는 서둘러 친구를 데리고 도망치듯 가버렸어요. 너 앞으로 쟤랑은 놀지 마. 근처에도 가지 마. 알았어? 친구 엄마의 잔인한 그 한마디에 초등학교 3학년이던 저는 가슴이 철렁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렇게 더러운 아인가? 근처에 가면 안 될 정도로? 터벅터벅 집으로 걸어가면서 쇼윈도에 비친 제 모습을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제가 봐도 제투성이 차림으로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는 신데렐라나 다를 바가 없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힘으로 어쩔 수는 없었어요. 우리 집 상황을 알 만큼 머리가 컸던 탓에 엄마한테 투정을 부릴 수도 없고 내 손으로 돈을 벌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잠에 들 때마다 만약에 라는 실현 가능성도 없는 상상의 나래만 펼쳐볼 뿐이었죠. 가난 때문에 일찍 철이 든 제 눈에는 저보다 엄마가 더 불쌍해 보였어요.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새아이를 혼자 키우고 살아가던 엄마의 얼굴은 웃음기라곤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각박해 보였거든요. 양가 통틀어 비빌 언덕이라곤 하나 없던 상황에 그날 벌어 그날 쓰는 생활이 이어지니 엄마는 아파도 쉴 수도 없었어요. 어린 마음에 이러다가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이라도 가버리면 나랑 동생들은 어쩌나 겁이 날 정도였죠. 그래서 저라도 엄마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시키지 않아도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엄마가 맏딸인 저한테라도 의지하고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이심전심이라고 엄마랑 제가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한 적은 없었지만 눈빛만 봐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정도로 서로에 대한 마음이 각별했어요. 당시 엄마는 포장마차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이른 아침엔 토스트를 구워 팔고 오후부터 저녁까지는 국수와 우동 등 끼니가 될 만한 음식들을 만들어 팔곤 했어요. 처음엔 장사를 하고 남은 음식을 주변의 노숙자분들한테 나눠드리곤 했는데 나중엔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노숙자들이 있을 정도였죠. 그러자 엄마는 아예 일요일마다 노숙자들한테 먹일 국수를 끓였고 저랑 동생들까지 나가서 배식을 돕게 되었지 뭐예요. 솔직히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 집 형편도 넉넉치 않은데 굳이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싶었으니까요.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여자 혼자 길바닥에서 장사하다 보면 험한 일 생기는 게 한두 번인 줄 아니? 술 취한 취객들이 행패 부리기도 하고 알량한 돈 훔쳐가겠다고 달려드는 도둑놈들까지 말도 못한다. 그럴 때 이 엄마를 도와준 분들이 바로 그 노숙자분들이다. 고작 식은 토스트 하나, 퉁퉁 뿌른 국수 한 그릇 얻어먹고도 어떻게든 은혜 갚겠다고 매일 우리 포장마차를 지켜주곤 하셨어.
우리는 밥 굶고 살 정도는 아니잖아. 살림도 전보다 많이 나아졌고 이게 다 그분들이 엄마가 안전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 덕분이야. 그러니까 싫은 내색 하지 마. 그렇게 포장마차를 하며 무료 급식까지 하던 엄마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근처에 가게를 내셨어요. 토스트는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국수를 파는 식당을 여셨죠. 근처에 도매시장이 있어서 상인들과 물건을 하러 오는 도매 손님들이 주로 저희 엄마 가게 단골이 되었어요. 도매시장이 쉬는 주말에는 어김없이 노숙자분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가 되었죠. 상인분들 중에 마음이 맞는 분들이 몇몇 계셔서 금전적 지원도 해주시고 주말에 나와 배식 봉사도 함께 해주시곤 했어요. 엄마가 포장마차를 하던 시절부터 주변에서 노숙을 하시던 분들 중에는 노숙자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덜어 있었는데 가끔씩 그분들 중에 엄마 가게에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덕분에 힘든 시기를 무사히 보낼 수 있었다면서요. 아우, 그건 내가 할 소리죠. 아저씨들 덕분에 내가 마음 놓고 장사할 수 있었잖아요. 이렇게 번듯한 가게도 생겼고 그동안 고마웠어요. 잘된 모습 보니 내가 더 신이 나네요.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함께한 길바닥 생활을 추억하는 모습을 보니 내 엄마지만 대단한 것 같았어요. 당시 엄마의 나이가 지금의 제 나이와 비슷했으니 더더욱 그렇죠.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는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밑으로 동생이 둘이나 있어서 대학에 가야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없었어요. 물론 성적이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았고요. 다행히 제 동생들은 둘 다 공부머리가 있어서 사교육 한 번 안 받고도 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그 사이 엄마 가게가 번창해서 동생들 학비 걱정은 없게 되었죠. 기특하게도 동생들이 장학금도 따오고 용돈은 지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충당했기에 대학생을 둘이나 둔 집 치고는 학비로 들어가는 돈은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자 하루는 엄마가 그러더군요. 너도 야간 대학이라도 가는 게 어때?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후회 안 되겠어?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동생들이 캠퍼스 생활하는 걸 보면서 왜 한 번도 안 부러웠겠어요. 하지만 저까지 대학에 가겠다고 나서면 엄마한테 부담이 될 것 같아 애초에 포기하고 있었던 거죠. 직장 생활을 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졸과 대졸 구별은 시작부터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요. 저보다 늦게 입사한 대졸 사원들이 승진을 거듭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부럽기도 하고 나도 대학을 나왔다면 좋았을걸 하는 후회도 됐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런 말을 해주니까 그동안 가슴에 꾹꾹 누르고 살았던 욕망이 끓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 도전을 하기로 했고 운 좋게 야간 전문대에 입학을 했어요. 낮에는 회사에 다니고 퇴근과 동시에 학교를 달려갔죠. 혹시 몰라서 회사와 가까운 대학을 골랐는데 그게 신의 한 수였어요. 회사원이라면 다들 알겠지만 6시 땡 친다고 가방 들고 나서는 용감한 직장인이 어디 흔한가요? 직장 상사가 의자에서 엉덩이를 뗄 때까지 눈치 보는 게 일상인데 그럴 때를 대비해둔 덕에 2년 내내 지각 한 번 안 하고 졸업할 수 있었어요. 최종 학벌이 고졸에서 전문대졸로 바뀌었지만 회사 내에서 월급이나 여타 대접이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바로 제 자신이었죠. 공부를 시작하고 보니 기왕 따는 거 4년제 졸업장을 따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버 대학에 편입해 공부를 더 했죠. 하지만 사람 욕심이 끝이 있나요? 기왕 하는 거 대학원 공부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야간 대학원을 찾게 되었어요. 야간 대학원을 찾으면서 알게 된 건데 우리나라 직장인들 참 대단하더라고요. 회사에 다니면서 대학원 공부를 하는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덕분에 대학원 측에서도 회사원들을 위해 편의를 많이 봐주고 있었어요. 저보다 앞서 길을 개척해준 분들 덕에 저도 그 혜택을 톡톡히 보게 되었죠. 제가 이렇게 공부에 열을 올리며 대학원까지 들어가자 엄마와 동생들은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언니가 이렇게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인 줄 몰랐어. 요즘 언니를 보면 그동안 나랑 정식이 때문에 언니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살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미안하고 마음이 그러네. 대신에 언니, 앞으론 언니 생각만 하고 살아. 정식이랑 엄마는 내가 돌볼 테니까. 맞으라고 모든 걸 떠안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 난 끝까지 언니를 응원할게. 동생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기들한테 대단히 해준 것도 없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개면쩍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하더라고요. 사이버 대학을 졸업하면서 회사를 옮겼던 저는 대학원을 졸업할 즈음 승진을 했어요.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한 때에 비하면 월급도 많이 오르고 일단 승진을 노려볼 기회가 생겼다는데 많은 변화가 생겼죠. 학벌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유일한 척도가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회사에서는 학벌이 곧 그 사람의 경쟁력이었으니까요.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던 해 여동생이 결혼을 했고 이듬해 남동생도 결혼을 했어요. 이제 남은 건 저뿐이었죠. 뒤늦게 공부를 하느라 결혼 시기를 놓친 게 30 중반이 되도록 솔로로 남게 된 주된 이유였어요. 결국 연애 결혼은 물 건너가고 엄마 지인분들을 통해 들어오는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제 나이를 알고 나온 상대 남자들은 하나같이 인사말처럼 저에게 왜 그 나이가 되도록 결혼을 안 했냐고 다그치듯 묻더라고요. 그럼 그쪽은 왜 그 나이가 되도록 결혼을 못 했는데요? 그야, 남자랑 여자랑은 다르죠. 남자는 40 넘어도 젊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경우는 다르잖아요. 40 다 된 여자를 누가 데려가요? 재치자리는 아니면 다행이지. 마치 저보고 들으라는 듯 폼 잡으며 떠드는데 정말 침이라도 뱉어주고 나오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제 나이를 탓하거나 혹은 벌어놓은 돈은 얼마나 있냐고 노골적으로 재산을 묻거나 그것도 아니면 시부모 모시고 살 수 있냐는 등 하나같이 인생의 동반자가 아닌 자기 편의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여자를 찾는 분위기였어요. 나이가 많다고 초면에 대놓고 면박을 주고 나간 사람도 있었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선자리에 나가서 앉아있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뭐가 못나서 저런 인간들한테 자존심 밟혀가며 꽃받침을 하고 있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더는 선자리에 나가지 않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부서 대리 중 하나와 탕비실에서 마주치게 되었는데 제게 슬쩍 다가와 이러지 뭐해요? 되지도 않는 선은 언제까지 볼 거예요?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요? 김대리,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그쪽이 뭔데 직장 상사가 선을 보든 말든 참견이냐고요? 한 번만 더 남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참견하면 그땐 가만히 안 넘어갑니다. 내 말 뜻 아셨어요? 한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 정말 모르세요? 저 과장님이 처음 저희 회사로 왔을 때부터 한결같이 과장님만 봤습니다. 회식 때도 매번 과장님 흑기사 해드렸고 과장님이랑 출장 갈 때면 설레서 밤잠까지 설치곤 했다고요. 나한테 과장님은 그저 직장 상사가 아니라 유일한 여자라고요. 밖에서 유통기한 지난 과일 취급이나 받던 제게 유일한 여자라는 말을 하는 대리를 보니 목구멍이 쎄했어요. 별것도 아닌 말에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연이어 날아온 직격탄에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엄한 데서 남편감 찾지 말고 과장님 옆에 있는 저도 좀 봐주세요. 저랑 딱 3번만 만나보시고 그래도 싫으시면 그땐 군말 없이 포기할게요. 저랑 3번만 만나주실래요? 저보다 5살이나 어린 김대리는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머리로는 딱 잘라 거절하려고 했는데 제 입 밖으로 나간 말은 정반대였어요. 좋아요. 한번 만나보죠. 대신 어떤 결과가 나오든 회사에서는 비밀인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저는 직장 부하인 연하남과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돈 벌고 공부하느라 못해본 연애를 보상받는 것처럼 연인들에게 유명한 데이트 장소도 가보고 약간은 닭살이 돋는 장난도 해보게 되었죠. 직장 동료만 아니라면 나이가 몇 살만 많았더라면 좋으련만 아쉬운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이 3번의 데이트는 끝이 났고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솔직히 더 사귀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이러다 잘못되면 회사에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거라는 두려움도 엄습했어요. 그래서 갈등하던 차에 하필 일이 터지고 만 거예요. 엄마 가게 직원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엄마가 가게에서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셨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나갔는데 하필 그날따라 택시가 안 잡혀서 속을 태우고 있었죠. 그런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차창을 열었어요. 김대리였죠. 빨리 타라는 말에 앞뒤 안 가리고 일단 차에 올랐어요. 병원에 도착해보니 다행히 별다른 문제는 없고 과로로 인해 그런 것 같다고 링거 맞고 가면 된다더군요.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런데 엄마는 걱정 가득한 제 얼굴보다 제 옆에 서 있는 김대리를 보고 신기한 듯 빤히 보지 뭐예요. 그러자 김대리는 저랑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 동료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눈치였죠. 회사 동료가 여기까지 같이 왔다고? 차라리 귀신을 속여라. 둘이 어떤 사이야? 사귀는 사이야? 그 말에 저는 아니라고 손사리를 쳤지만 김대리 대답은 달랐어요. 네, 사귀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직은 아니지만 과장님이 마음의 결정을 못했거든요. 그러자 엄마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얘 얼굴 보니 결과는 뻔하네. 지금껏 집에 남자를 데려온 적이 없는 애예요. 그런데 그쪽을 여기까지 데려온 걸 보면 이미 그쪽한테 마음이 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러니? 저도 더는 마음을 속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 않고 있었죠. 비록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다급한 상황에 놀라지 않고 차분히 대처하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됐거든요. 이런 남자라면 믿고 사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날 일을 통해 마음을 결정한 저는 김대리와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했어요. 물론 회사에는 비밀로 했죠. 여자 과장이 나이 어린 부하 직원과 사귄다고 하면 주위 시선이 안 좋을 게 뻔하니까요. 김대리도 그런 제 뜻에 동의해 주어서 비밀 연애를 할 수 있었어요. 나이만 많았지 그동안 변변한 연애 한번 못 해본 저는 김대리와 만나는 매 순간이 처음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최신 영화를 보고 TV에 나온 맛집을 찾아다니고 크리스마스,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를 챙긴 것도 처음이었죠. 그렇게 1년 넘게 연애를 한 우리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해도 되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더 시간을 끌 거 없이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결심을 한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되었죠. 세상에, 너보다 5살이나 많다고? 그럼 도대체 나이가 몇이란 소리야? 38? 아휴.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제 나이를 들으시곤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곤 더 묻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대놓고 그러시더군요. 그래, 나이가 그렇게나 많으니 그동안 벌어놓은 결혼 자금이 꽤 되겠네? 결혼할 때 집 해올 자신은 있어? 집을 해오라는 말에 당황한 저는 그저 김대리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러자 김대리가 대신 대답을 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집을 왜 이 사람이 해와? 넌 잠자코 있어. 40이 다 돼가는 나이에 5살이나 어린 남자랑 결혼할 생각까지 가졌다면 그 정도는 해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나이가 어리다면야 어리니까 그런다 치지만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그 정도 준비도 안 됐다면 그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직접 대답 좀 해봐. 집 해올 수 있어, 없어? 제 나이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뒤늦게 공부를 하느라 집을 살 만큼 모아둔 돈은 없습니다. 다만 집을 구할 때 저도 반 정도는 될 정도는 됩니다. 남들 공부할 땐 뭐하고 뒤늦게 공부를 했대? 그리고 친정 살림이 많이 힘든가? 나이 든 딸 자기 돈으로 공부를 했을 정도면 말이야. 암튼 그쪽 집안 형편은 내 차차 알아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내가 피곤해서 그러니 돌아가도록 해. 예비 시어머니는 당신이 할 말만 해놓곤 더는 듣기 싫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바람에 김대리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선 연신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예비시댁에 다녀온 이후 찜찜한 마음이 들었지만 다들 결혼 전에 이런저런 속상한 일들을 겪는다는 친구들의 말에 위안을 삼으며 그날 일은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엄마가 과로로 쓰러지신 이후 저와 동생들은 엄마한테 일 좀 줄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엄마가 가게 근처에 국수집 2호점까지 내시는 바람에 쉬는 날 하루 없이 강행군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걱정이 됐거든요. 자식들의 성화에 못 이겨 엄마는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기로 약속을 했지만 그마저 무료 급식 봉사를 하러 나가시는 걸 알기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와 동생들이 번갈아 가며 엄마 대신 무료 급식을 하기로 했어요. 엄마는 잠깐 나와서 얼굴만 비추고 가시곤 했죠.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시어머니가 회사 근처로 찾아오셨어요. 당신 아들한테는 말하지 말고 혼자 나오라고 하시더군요. 만나기로 한 카페에 가보니 딸과 함께 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저를 보시곤 활짝 웃으시며 어서 앉으라며 직접 의자까지 빼주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몸이 안 좋아서 결례를 범했다며 사과까지 하셨어요. 사과받는 제가 오히려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과하게 말이에요. 그런데 잠시 뒤 이어진 말을 듣고는 며칠 만에 확 변한 이유를 알게 되었죠. 어머님이 가게를 크게 하시더라고. 근처에 2호점까지 내셨다면서. 세상에 여자 혼자 몸으로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버셨나 몰라? 난 얘들 아빠랑 이혼하고 내 한 몸 건사하는 것도 버거웠거든. 자랑 같지만 예전엔 우리도 살만했어. 이혼하면서 위자료 받은 거 주식에 투자했다가 날려먹는 바람에 이 모양 이 꼴이 됐지만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혹시 여윳돈 좀 있어? 우리 딸이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는데 비자를 받으려면 통장 잔고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뭐야. 딱 500만 원이 부족한데 그것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비자 받으면 바로 뺏어 줄게. 어차피 내 아들이랑 결혼할 사이인데 설마 내가 그 돈 떼어먹겠어? 안 그래? 대신 우리 아들한테는 비밀이야. 걔가 지동생 호주 가는 거 반대하거든. 여자 혼자 위험하다나 뭐라나. 암튼 500 해줄 수 있지? 그때 딱 잘라 거절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나이 많은 제가 어린 남자랑 결혼을 하려니 왠지 당당할 수 없었던 게 이유라면 이유였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계좌이체를 해주었어요. 하지만 늦어도 한 달 뒤에는 주겠다던 돈을 3개월이 지나도록 갚지 않았어요. 오히려 갚을 돈이 있음에도 툭 하면 저를 불러내 돈을 뜯어먹기 일쑤였죠. 아가,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니? 지인들이랑 모처럼 바람 쐬러 밖에 나왔는데 내가 지갑을 두고 왔지 뭐니. 오늘은 내가 쏘기로 한 날이라서 다들 돈도 안 들고 나왔다는데 큰일 났다. 시간 되면 내가 말하는 계좌로 20만 원만 쏴주려무나. 지난번 돈이랑 같이 줄 테니까. 그렇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자기 아들한테 말할 것이지 툭 하면 저한테 연락해서 몇십만 원씩 빌려간 게 수백만 원이 되었어요. 마치 저를 공짜 지갑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서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얘랑한테 그간 일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글쎄. 뭐? 수정이가 호주로 워홀을 간다고 돈을 빌렸다고? 영어도 못하는 애가 무슨 워홀이야. 그래서 500이나 빌려줬어? 언제? 제 말을 들은 얘랑은 얼굴이 벌겋게 변하더니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빌려간 돈이 총 850만 원이라는 거지? 그 돈 내가 갚아줄게. 그리고 앞으론 우리 엄마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로 주지 마. 무슨 이유를 대든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다고 하라고. 알았지? 그날 얘랑은 제 계좌로 850만 원을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오후 예비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너 아주 무서운 애들아? 그깟 돈 몇 푼 빌렸다고 내 아들한테 고자질을 해? 네가 뭐라고 했길래 내 아들이 엄마한테 그 난리를 치냐고. 너 이러고도 내 며느리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 이 결혼 꿈도 꾸지 마. 예비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성질을 내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점심시간에 얘랑한테 혹시 돈 때문에 엄마랑 싸웠냐고 물었더니 내가 창피해서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결혼하면 알게 될 테니 솔직히 말할게. 사실 우리 엄마 도박 중독이야. 그 일로 아빠랑 이혼까지 하셨어. 한동안 좀 나아지시는 것 같더니 얼마 전부터 다시 도박에 손대는 것 같더라고. 수영이 워홀 간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 기집애가 지가 말려도 시원찮을 판에 같이 거짓말이나 하고 앉았고 하도 화가 나서 내가 한바탕 했더니 괜히 자기한테 불똥이 튀었나 보네.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러다가 시간 좀 지나면 다시 푸시니까. 내 시어머니가 될 뿐이 말로만 듣던 도박 중독자라니 어안이 벙벙했어요. 결혼하고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도 없으니 걱정도 됐고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엄마 건강이 걱정된다며 종종 가게에 나가 일을 돕던 여동생이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가게에 와서는 엄마랑 싸우고 있다고 말이에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엄마 가게로 가봤더니 세상에 가게 안이 엉망이 돼 있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뒷목을 잡고 카운터에 앉아 계셨고 예비 시어머니는 기세등등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서는 거친 욕설을 퍼붓고 있었어요. 여기서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제 얼굴을 보자 예비 시어머니는 쪼르륵 달려와 제 팔을 잡았어요. 예, 잘 왔다. 나 좀 살려다오. 더는 안 바란다. 딱 3천. 아니 2천만 빌려다오. 그럼 내가 니들 결혼 허락해 줄게. 나 당장 그 돈 없으면 길바닥에 나앉는다. 너 그 꼴 보고 싶니? 얘기를 들어보니 도박빚을 갚느라고 은행에 집문서를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못 갚자 최고장이 날라왔다는 거예요. 이혼할 때 위자료로 받은 그 집은 자식들 결혼할 때 결혼자금으로 쓰기로 약속하고 받은 거였어요. 그걸 자식들도 모르게 도박빚으로 날린 걸 알면 아들과도 끝이었죠. 다급해진 예비 시어머니는 돈 나올 구멍으로 저희 엄마를 택한 거였어요. 처음엔 잔머리를 써가며 돈을 빌려볼 요량이었는데 반평생을 길바닥에서 장사를 해오신 저희 엄마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은 며느리 타박하며 시어머니 행사하려다가 저희 엄마가 꿈쩍도 안 차 가게를 난장판으로 만들곤 돈 내놓으라 떼를 쓴 거죠. 저 그 돈 못 드려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 엄마 가게에 찾아오지 마세요. 너 나한테 이러고도 내 아들이랑 순순히 결혼할 수 있을 것 같니? 고작 노숙자 상대로 국수 팔아먹고 사는 주제에 돈 좀 있다고 유세야? 대학이라곤 어디 이름도 없는 야간 전문대 나온 주제에 게다가 나이도 많은 년이 감히 내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을 해? 어림없다. 너도 너지만 네 엄마도 그래. 딸 자식 조건이 그 모양이면 알아서 설설 기는 맛이 있어야지. 어디서 감히 나한테 큰 소리를 쳐. 아줌마는 염치도 없어요? 자식이 부족하면 엄이라도 나서서 고개 숙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긴 엄마란 사람이 밑바닥 인간들 상대로 돈 벌어먹고 살아왔으니 부모 노릇은 제대로 하겠어? 이러다 상견례도 싸구려 기사식당에서 하자고 아닌가 몰라. 당신 딸이 착한 우리 아들을 어떻게 꼬셨는지 몰라도 내 한마디면 이 결혼 파투나는 거 기정사실이야. 그깟 돈 몇천 해달랄 때 해줬으면 나도 이렇게까진 안 하지. 당신 딸 노천으로 늙어 죽으면 그건 아줌마 탓인 줄이나 알아요. 난 이 결혼 결사 반대할 거니까. 아주 뚫린 입이라고 멋대로 떠드는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네, 그 결혼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확실히 해두죠. 내가 헤어지기로 결심한 건 당신이 반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시어머니로 만나고 싶지 않아서예요. 뭔가 단단히 착각하는 모양인데 저요? 돈 가지고 결혼 구걸할 정도로 모자란 사람 아닙니다. 결혼에 목숨 건 사람도 아니라고요. 애초에 우리가 사귀게 된 것도 내가 당신 아들 꼬신 게 아니라 당신 아들이 먼저 대시한 거예요. 뭘 알고 떠드세요. 그나마 도박 중독자 엄마 때문에 이 결혼도 파토가 나겠지만요. 그러니 반성하고 사세요. 자식 아낄까지 막으면서 도박쟁이로 사는 스스로를 창피한 줄 알라고요. 저희 엄마가 밑바닥 인생들 상대로 돈 벌어먹고 살았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밑바닥 인생은 거리에 사는 노숙자가 아니라 당신처럼 인성이 덜 돼먹은 것들이에요. 자기가 진 도박빚을 누구한테 와서 갚으라고 생떼를 씁니까? 도박할 돈도 없으면서 왜 함부로 빚은 지고 사냐고요.
당신 아들이 엄마 안 닮고 멀쩡히 자라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고 되도 않는 시어머니 갑질 그만두고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이년이 어디서 감히 나한테 훈계야. 너 오늘 내 손에 죽어봐라 이년아. 예비 시어머니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죽일 듯 제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그 손은 곧 사시나무 떨리듯 벌벌 떨게 되었어요. 예랑이 노려보며 서 있었거든요. 무서운 표정으로 서 있는 아들을 발견한 예비 시어머니는 파리처럼 두 손을 싹싹 빌며 자기 아들한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사정했어요. 예랑은 저희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는 자기 엄마를 데리고 가게에서 나갔어요. 엄마는 그 모자를 보고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들이 지 엄마 때문에 고생이다. 결국 저와 예랑은 헤어졌어요. 예랑이 먼저 그러자고 하더군요. 저희 엄마한테도 면목이 없어서 더는 얼굴을 들 수 없다고 말이에요. 저 역시 그게 맞겠다 싶었어요. 남편 자리만 보면 부족함 없는 사람이지만 예랑의 엄마를 시어머니로 모시기는 힘들 것 같았거든요. 파온 후 예랑은 다른 부서로 옮겼어요. 아무래도 저랑 한 부서에서 얼굴 보며 지내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따지고 보면 사내 연애의 단점이었죠. 저는 어린 시절 제 별명처럼 예랑을 만나 잠시나마 공주가 된 것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동화 속 결말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지는 못했죠. 하지만 아직은 진짜 결말이 제게 찾아오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언젠가 찾아올 행복한 결말을 위해 전 오늘도 열심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좋은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